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말하고 듣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환자의 말을 듣는지 그 태도, 그다음에 그 제스처, 뭐 이런 눈빛,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요, 그런 정보보다는요, 그 엑스플리시트한 어떤 명백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보다는 non verb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정보와 메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 속에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유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 아주 훌륭한 다른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를 한번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거면 두 개로 소절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때까지 의학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국가 시험에서 표준 환자를 통해서 이런 시험을 치릅니다. 실제로 실기 시험을 치릅니다. 실기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의사소통 능력을, 역량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그 자체로 하나의 역량으로 또는 기술로, 스킬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비판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현실에 대한 비판이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의사가 될 사람, 의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 시험을 칩니다. 오스키.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모의 환자죠. 연기를 하는 환자죠. 주로 간호사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 환자 앞에서 실제로 진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메디컬 컨설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이 학생은 의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해서 실제로 불합격 맞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그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책의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소통 또는 서로 교감하는 그런 능력들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더라.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 하는 그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량으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눈을 마주치는지 귀담아 듣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 그러니까 메디컬 컨설테이션이라는 것, 진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서 그것을 했다 안 했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행이다. 퍼포먼스다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일종의 퍼포먼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어떤 그 명백한 언어로 정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해내지는 그 메시지 전달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수행이나 또는 연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시어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말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을 부르는 말이 오퍼레이션 시어터예요. 우리는 보통 오퍼레이션 룸으로 하잖아요. OR로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직도 수술실을 오퍼레이션 시어터라고 부릅니다.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어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하나의 수행이고 하나의 연기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극적인 요소들을 담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게 이제 오퍼레이션 시어터로 부르는 그 용어 속에 포함된 것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한지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영국도 그렇게 뭐 수술 장면을 공개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엠퍼스 디클라인이 일어난다. 공감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경험 연구를 해보면 입학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공감 능력이 오히려 졸업할 때 떨어지더라.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계속 더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제로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명시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명백하게 저기 코드나 언어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의료 안전을 얘기할 때 항공기 조종사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 항공기하고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정확히 다른 점이 뭐냐면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수행 가능하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뭐는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나가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의료행위에서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완디 같은 아툴 가완디 같은 의사들 그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환자와의 관계에서 거기 한 가지 더 차원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교류라는 것은 체크리스트로 하는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에서 그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어떤 누구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뭘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태도가 내용은 똑같지만 전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한다든가 그렇게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친구가 진정으로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는 못 알아차리죠. 그렇죠? 항공기는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통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소통의 질, 내용뿐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의 그런 그 리스트뿐만 아니라 소통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오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수술이랑 무슨 했을 때 그 아웃컴에도 그 소통의 질이 좋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퍼스 디클라인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 입학했을 때는 어떤 인류애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슴 부풀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그래서 천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주의가 점점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환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소통의 전반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 명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게 전달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당신의 진단명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진단면 똑같은 진단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긴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그 위험을 낮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높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고 또 불확실해요. ambiguity and uncertainty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료라는 것은 은유의 가면을 쓰고 버리는 연극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물론 명쾌하게 그 진단명을 얘기하고 그런 의사소통 방법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그런 같은 뉘앙스를 다른 다양한 뉘앙스를 담는 그런 의사소통은 그런 그 명백한 그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역량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던 것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이제 이거 과학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은 토끼고 어떻게 보면 오일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과학에서도 그런 애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의학이 과학이긴 하지만
인간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의학에 있어서는 더 큰 불확실성과 더 큰 애매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애매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얘기 오늘 얘기고요. 자, 오늘 소통을 통한 돌봄과 배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돌봄과 배움이 어떤 같은 큰 틀 속에 묶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중심으로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의학을 배울 때. 그래서 돌봄과 배움을 강조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삼자 간에 가르치는 의사와 배우는 학생과 환자, 삼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환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환자와 함께 환자를 통해 환자에 대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환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오슬러가 환자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와 함께 배우는 거고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환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말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치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단에 있어서도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뉘앙스에서 오고 가는 그런 메시지들, 무언의 메시지들이죠. 무언의 메시지 속에서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AI가 캐치하지 못하는 걸 인간이 캐치하는 거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AI가 나중에 어디까지 쫓아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AI가 그 집어내지 못하는 걸 인간은 감으로 집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임상 추론이라고 하는 것, 클리니컬 리즈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을 잘할수록 그 임상 추론, 그러니까 진단명을 정확히 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추론이 실제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을 배우면은 원칙이 원리가 뭐냐? 원리로 의사소통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소통에는 법칙이 없다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친구들하고 연애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연애 경험과 그 다른 내 친구의 연애 경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론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딱 들어맞는 법칙일 수는 없는 거죠. 항상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연애 상담했는데 그 상대방 학생은 예를 들어서 그 연애 상대에 경제에 관심이 있다, 경제에 관심이 있다, 외모에 관심이 있다.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똑같은 그 조언이 통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질병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항상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연애 관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돌봄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을 의사가 막는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영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영국과 유럽과 미국이 달라요. 뒤에 나옵니다만 한 10분, 17분, 미국 같은 경우 17분, 유럽 같은 경우 11분 정도 진찰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3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처음에 보통 한 15초 만에 한 번씩 끊는다는 거죠. 처음에 90초 동안 쭉 진찰하는 과정을 찍어서 그걸 분석을 한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말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음 의사가 듣다가 15초 만에 평균적으로 15초 만에 그 말을 끊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서사, 자기가 질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서사를 풀어낼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향을
의사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 질문의 방향이 오픈 퀘스천이 아니라 클로즈드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게 이 양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마무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의사가 항상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반 이상의 환자들이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더 심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학생한테 학생 대화, 학생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학생들 교육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임상현장에 가서 관찰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학생들이 배우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환자가 말을 하면 끊고 그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바로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가르치는 의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또 우리 의학 교육의 방향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로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하는 것은 모호성이에요. 모호성. 환자와의 대화에서는 우리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명쾌한 걸 원하지만 환자의 경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아마도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화, 의료사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이게 의료인문학 1, 2, 3을 공부를 하지만 또 본과 들어가서 테크니컬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런 걸 현장에서 또 임상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아마 지금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몰입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여는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99%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 이건 태도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태도거든요. 태도와 어떤 지향성이거든요. 의료 인문학은 지식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지향입니다. 어떤 가치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체계가 점차적으로 주류가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오래지 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세기의 그 패러다임이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도 군만 말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명령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주류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반성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이런 군대식 문화의 상당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의료 민주화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비판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소통 기술에 치중했어요. 그래서 본질을 경시했어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사람 간의 교감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별로 반성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은 꾸준히 쇠퇴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쇠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반사회적 사회학.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위계적인 질서.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상명하복을 따라야 되고 도제식의 그런 교육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반사회적인 사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 대학이나 병원의 문화에 관계된 문제죠. 그다음에 과학 중심 교육.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해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확실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학 내에도 아주 다양한
그 인문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주어진 것도 주어진 법칙을 따르기만 해서는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학의 기본인데요, 그죠? 그리고 회의주의가 과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서 의심해 보는 것이 과학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과학을 뭐라고 그래요? 과학을 무지의 발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한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예술성과 창조성,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 그 예술성과 창조성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이 이 의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사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환자의 사례 속에는 거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영역, 불확실한 영역. 그렇지만 거기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설명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모호한 데서 또는 불확실한 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 두 번째가 과학 중심 교육이고, 세 번째가 환원적 가설 검증이죠. 우리가 환자를 진단하고자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배우거든요.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라고 그러죠. 디퍼런셜 DD라고 그러는데 간별 진단을 해요. 이거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진단병 쭉 나열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어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제 최종 진단명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설인 거죠. 가설이어서 진로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가설이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가설 검증을 가지고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그 부수적인 요인들, 다른 인간적인 요인들은 부수적인 요인들을 쳐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쳐내버리고 그 코어만 가지고, 과학적 코어만 갖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교과 과정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의과 대학이나 병원에서의 어떤 문화예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무언으로 그냥 당연히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걸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교과 과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초에는 그 의사들의 아주 덕목 중에서 초연한 관심, 디태치드 컨선을 강조했단 말이죠. 관심을 가지되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주고 있다. 디태치드라고 하는, 초연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데, 방어적 자세를 취하죠, 우리가. 의료 소송도 많고 트러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지만,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나는 나를 방어해만 된다는 그런 방어 위주의 사유를 또 키우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충분히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번아웃이 굉장히 많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과대 학생들이 번아웃이 많고 자살률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살도 꽤 많고, 뭐 의과대 학생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마약 중독도 굉장히 많은 것. 우리나라는 뭐 좀 다릅니다만 약물 중독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 방어적 자세를 취하려면은 적어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회피 본능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위험이 있는 요소는 피하는 거죠. 위험한 물건이 있다든가 또는 나한테 정서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거죠.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 오물을 피해가잖아요. 오물을 피해가고 나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을 피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피 본능이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접근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정서적으로 나를 북돋아주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술이랄지, 또는 과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사람 간의 관계, 연애를 한다 할지, 또는 사람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에너지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회피 본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피하는 것,
나를 방어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접근 본능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같은 것들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내 자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고 번아웃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의미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학습 방법,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의학교육도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잖아요. 강아지를 키워보면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강아지를 훈련할 경우에 이 회피 본능을 중심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처벌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위주로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좀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영욱이라는 사람이 훈련할 방식은 뭡니까? 접근 본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얘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죠.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을 주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 본능을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관계도 환자가 잠재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소통을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를 잠재적인 적,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기지 않도록 환자와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 적극적인 자세를 관계를 만들어내가는 거. 물론 지나치게 거기 빠져들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거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사고도 줄이고 진료의 그 효율성도 높이고 치료율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의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방어 위주로 생각할 때는 진짜 나를 갉아먹는 행위가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나를 방어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건강을 갉아먹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환자의 결과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불확실성과 모호성이에요. 불확실성과 모호성.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많이 뵙니다. non-compliant.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문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어떤 생각해 보면 뭔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순응,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 뭐야?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자는 당연히 의사의 지시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순응도를 조사를 해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거 약 꼬박꼬박 드세요 그러면은 그걸 정확히 맞춰서 먹는 환자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순응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을 해서 이걸 순응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높여야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좀 일방적인 건 아니냐는 거예요.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교류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면은 순응도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물론 설명 그 자체가 아니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분위기랄까, 소통의 방식, 소통의 기술, 또는 소통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불순응 non-compliant라는 말 대신에 건강명 health illiteracy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을 바꾼 건데, 환자가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순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야 된다. 이런 설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소통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불스능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치과대학에서는 덴탈 IQ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데 덴탈 IQ라는 말을 전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치과 의사가 된 분들 또는 뭐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에도 그런 말 쓰나요? 모르겠어요. 덴탈 IQ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치약 지식이라는 게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은 그것을 치과 의사는 그걸 이미 가지고 있고 환자들은 그 모른다는 거잖아요. 무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종의 탓하는 그런 그 사유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덴탈 IQ가 낮다 높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통을 전제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치약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그 수준에 있는 거고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환자의 말을 듣고 그 새로운 그 길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는 이제 여기 영어에서도 잘 안 쓰고 그 대신에 헬스 리터러스라는 말 쓴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덜하긴 해요. 그래서 건강맹이라고 그러면 좀 덜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기본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불순응이잖아요.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학생들 다 저쪽으로 간단 말이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 쌍방 간의 어떤 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림은 어디서 저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이성의 요소, 그다음에 감성의 요소가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춰진 의미를 찾아라. 감춰진 의미를 찾아라. 소통에서 환자가 말하지 않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추론이 필요하죠. 논리적인 과정이 인지적 추론을 하는 것은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감성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인지적인 요소, 그다음에 감성적인 요소가 합쳐서 뇌와 심장이 이게 합쳐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 명백하게 수학 공식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뭐 한때 그런 철학자도 있었죠. 그래서 물론 논리적으로 논리실증주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모든 언어의 의미를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미 그 실패한 기획이죠. 소통은 기본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수학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다. 퍼포먼스라는 거,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수행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프라그마티스트, 실용주의 철학자죠.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장소를 오퍼레이션 시어터라고 그런다. 극장이다. 수술을 하는 극장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언의 소통들, 그 일종의 리추얼이죠. 어떤 의례적인 그런 행위를 하긴 합니다. 의료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례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뭐 그 안에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의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추얼이다 일종의 리추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과정이 얽히고 설켜서 내용은 그냥 내용만으로만 전달되지가 않아요. 항상 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체가 미디어가 있는 거죠. 미디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미디어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미디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그 전체 한 장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과 내용이 얽히고 설켜 있다. 얽히고 설켰다. 인탱글먼트. 이게 이제 다른 키워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불확실성과 애매성, 그 다음에 인탱글먼트, 얽히고 설킴. 이것이 이제 오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할 경우에 그냥 의사가, 아까 15초마다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끊고 내버려 뒀을 경우에 대충 3, 4분 만에 만족스럽게 환자는 자기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15초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반론이 나옵니다. 한국같이 3분 진료를 해야만 하는 데서는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선 그 현황을 봅시다. 유럽은 보통 11분에서 12분이고요. 미국은 17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나오니까 수가죠. 미국은 17분 하는 대신에 수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고요. 유럽은 11분 내서 12분 하는 대신에 그보다 수가가 좀 낮은 것이고요. 한국은 3분 하는 대신에 수가가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3분 진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진료가 먼저냐 아니면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게 먼저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한다면 3분 진료를 문제로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3분 진료를 고정으로 놓고 의사소통을 잘하냐 못하냐를 어떤 종속적인 걸 놓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종이 뭐냐, 어떤 것이 더 먼저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의료 시스템을 아마 고쳐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진료를 받아보면은 옛날에 진료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30초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도 초진 시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초진 시간이 많이 접어야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그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고 하는 핑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3분이지만 그 17분, 11분, 12분 하는 데서도 이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 만들기 전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또는 우리 교육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인지적 임상 추론 과정은 그 결과를 환자와 나누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얽혀 있다는 거예요. 과정과 내용이 얽혀 있다는 거죠. 미디어가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미디어가 메시지인 것처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그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까지도 좌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닥터 하우스 많이 알죠? 그레고리 하우스라고 하는 개팍한 의사죠. 개팍하고 거의 자폐에 가까운 그런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그런 의사죠.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진단을 잘 해내는 그런 의사로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모델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에요. 리사 샌더스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는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제는 뭐냐? Every patient tells a story예요. 모든 환자는 이야기를 한다예요. 근데 이거를 모델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이걸 모델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괴팍한 의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낍니다만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그 의료 관계를 상당히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속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드라마도 보지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판되지 않았나 싶은데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 샌더스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브라함 베기스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스탠포드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강의를 테드 강의거든요. 테드 강의를 한번 같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